LH 자체 직원과 공모해서 중개인들을 신뢰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 합쳐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바보처럼 당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박 변호사님, 그 미추홀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조직적인 사건이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LH공사 직원도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예.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젊은 층들이 바보 같아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예, 예. 젊은 층들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 예.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LH가 산 물건이다 예, 이런 예. 설명도 하고 아니면 근저당이 있지만 이분은 전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사실 그런 배경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예. 일부 건물을 LH에 팔게 됩니다. 그럴 때 팔 때 그 LH 자체 직원과 공모를 해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겁니다. 그 해당 직원은 현재 이제 구속돼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미추홀 사건은 참, 그 직원의 이제 개인의 하나 문제이긴 하겠지만, LH 공사가 그 건물을 또 사들여서 그 사건에 또 직간접으로 연계가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건데요. 저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예. 사실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느낌 자체가 예, 안심이 예. 되잖아요. LH 공사 이름만 들어도 네, 우리는 네. 좀 안심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신뢰가 많이 무너졌을 때에 그 피해 당사자들의 심정, 네. 예,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피해 당사자들,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니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시스템의 잘못이야. 국가의 잘못이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이 어떤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LH공사까지도 이제 물론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LH가 직접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예, 예. 뭐 개인적으로 LH의 어떤 내부 통제 과정 같은 것들이 지금 작동이 안 된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LH 직원이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이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더블 체크를 해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이 가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직원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또 국가기관이잖아요.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계속 구조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국가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분개하실 것 같고요. 전세 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그 좀 간략하게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요. 예, 예.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겁니다. 전세금을 편취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부동산에 전월세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것, 예, 예. 뭐 전세 이중, 삼중 계약하는 것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그 기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은행 대출이 1순위인데 그거를 위조를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서 기망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그 적극적 기망으로 임대차 보증금 편취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이제 허위 임차인을 활용해가지고 대출 기관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자본 갭 투자로 이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취여서 이걸 핵심은 임대차 보증금 편취하고요. 그게 이제 개인으로부터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정도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전세 사기 원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간에 얘기 나왔을 때 가격을 잘 모른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중개인들을 신뢰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 합쳐서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자체에 대해서 이게 빌라가 주로 많거든요. 근데 빌라는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시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잘 몰라요. 이 가격에 대해서 비대칭성이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것.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중개인들이 아는 거예요. 네, 중개인들이 아니까 그 주인이랑 짜고서 2억짜리인데 3억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정보 비대칭성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그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세대적 특성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 특히 약한 계층, 특히 20, 30대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식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세대적 특성이라는 게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신축 빌라를 당연히 선호를 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친구들이 다만 이제 정보에 대해서 취약한 건 맞는데 정보화 능력이 떨어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그 물건, 전세 물건의 현실 타당한 거래 가격이 얼마냐. 이거를 신속 정확하게 내가 그 순간에 알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위험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디텍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미들맨들이 그 정보, 그런 거래 정보라든가 기타 정보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런 정보들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서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갭에 이런 전세 사기꾼들이 기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픈 얘기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MZ세대는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계층 아니겠습니까?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인데 이런 MZ세대들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또 가장 취약하다.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친구들이 디지털 세대인 건 맞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무서워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관련된 그 경험이나 이런 측면이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만나본 친구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들은 그들의 어떻게 학습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의 빌라 가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취득하기도 힘들고 구독하기도 힘들고 평가하기도 힘들다고 보는데 구독과 취득을 나중에 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고요. 결국은 평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프롭테크라고 해서 프롭테크 테크놀로지 영역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토지 가격을 다 그 건별로 평가한 적이 있어요. 논문도 썼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꼭 저희 연구실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의 프롭테크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이 동 레벨로 한 과거 한 6개월 정도에 거래됐던 사례들의 그 평균 가격 같은 것들을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약 오픈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보 비대칭성 깨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랩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빅데이터를 그동안 좀 축적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챗GPT라든가 그런 것으로 시스템화해서 MZ 세대들이 또 뭐 다른
일반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리얼타임으로 그런 전세 뭐 가격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취득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제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하면 굉장히 오차율이 낮으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건 챗GPT 같은 거는 LLM 모형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쓴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 질문을 챗GPT나 아니면 LLM에 보냈을 때 거기서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DB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내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은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거의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심각하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대적인 특징 말씀해 주셨고요. 전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또 이제 어떤 원인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법적인 이슈들이 좀 존재를 해서 예, 그럼 변호사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려면 결국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 방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청년들이 이제 전세를 이제 찾으러 구하실 때 세입자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세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의 일종으로 지금 6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금융기관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보통 이제 일반 그 청년들이 이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은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세권 설정하려면 법원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민등록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순위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임대인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당일날 전세계약 체결한 다음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전세권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하면 그러니까 그 세입자들은 2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했을 때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채권자들 간의 보호 문제가 생깁니다. 금융기관도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세입자가 세입자로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돈을 빌릴 때는 법원에 등기소 가서 이제 접수를 하면 그 시간 다 기록이 됩니다. 시간, 분초가 다 기억이 돼서 누가 먼저 접수를 하는지 알게 되지만 그 기존에 1960년대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예전은 말로 동사무소에서 그냥 도장만 찍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몇 시 몇 분에 찍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다음 날로 하자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길, 맞습니다. 이길에 이제 그게 순위 효력이 이제 실효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온 국민들이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 길에 그 실효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충분히 시스템적으로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전세 사기를 한번 공부해보자고 해서 공부했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제도의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1960년대 이후에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대형 금융기관, 그럼 1금융, 2금융 기관만을 보호한 위주로 발전한 게 맞는 것 같고 전세 제도라는 거는 소금융기관으로 만든 제도인데 일반 소시민들은 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보호해주지 않는, 아니 보호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가 지금까지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만질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상대적 약자인데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파이낸싱을 일으켜가지고 부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 리스키한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전세 등기를 안 해주는 거는 예전부터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1년에 나온 사건을 보면은
그때도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 등기를 안 해준다는 것들이 워낙에 많아버리니까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전세금 편취당하는 게 1980년, 81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되풀이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두 분 이제 나와 계신데요. 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세 사기 피해자의 MZ세들이 많은데 과연 피해자의 잘못이냐, 시스템의 잘못이냐, 피해자들은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왜 바보처럼 당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스템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이길래 일단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중개업자, 그리고 집주인,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에이전트들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들의 잘못보다는 시스템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 좀, 네, 저도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는 약간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에 대해서 지원은 전세 자금 대출 등 이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월세 등의 지원은 많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청년 세대들은 아직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거 계약도 많이 안 해봤을 뿐더러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전세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시스템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물론 개인이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그건 개인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잘못은 없는 거겠죠. 그런 거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세 사기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자기가 체크해야 될 것은 체크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 나아가 국가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심스러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 있겠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사적 금융의 특성이 사실 본질이다. 그리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제도에서 돈을 빌려주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상당히 오랜 동안 국가의 어떤 케어를 받지 못했다, 방기되어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교수님과 변호사님한테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거듭 그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 거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디테일하게 교수님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국장님 말씀에도 되게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게 당하신 분들이 잘못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도 사실 전세 사기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기사만 봤을 때는 이 제도라든지 왜 이게 발전되었는지 우리나라 금융이나 법제도가 이렇게 발전한 걸 쭉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세입자분들의 잘못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어떻게 해결할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이제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방기된 측면이기 때문에 빨리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젊은 층이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딱 읽었을 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몰라서 당한 건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시선도 존재해요. 근데 이게 만약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가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좀 실질적으로 빨리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가 PF 관련해 가지고 그 대형 회사들이 좀 어렵긴 한데 거기서 CEO 자살한 케이스 없고요. 근데 지금 자살한 케이스가 너무 많고 PF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맨 처음에 1조 원 해준다고 했다가 지금 10조 원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나온 피해 액수를 다 했을 때 그 1조 원이 안 돼요. 지금 그 어마어마한 양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퇴임하면서 전세 사기 사건을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이 전세 사기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세 사기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보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갇히지 말고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거, 사회와 시스템이 잘못한 거, 그 책임을 묻고 그 책임 속에서 감춰진 우리의 권리를 분명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